친장갈 쓸게.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퇴원 당일 이혼합의서를 던졌다. 눈물로 번진 병실, 문이 닫히자 내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다. 오늘의 사연, 기록이 복수가 되는 법. 여러분이라면 무엇부터 기록하시겠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3층 내과 병실. 오후 2시에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하얀 침대 시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병실 곳곳에서는 생명을 연장하는 기계들의 규칙적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의사가 차트를 덮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술 경과가 아주 좋다는 말에 38세 윤가은이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 서도연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처음으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신장 하나를 남편에게 기증한 지 정확히 일주일. 수술 부위는 아직도 바늘로 찌르는 듯 욱신거렸지만 남편이 이렇게 건강하게 웃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은은 시립중앙도서관에서 15년째 기록관리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의 문서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때 도연이 침대 옆 서랍을 열더니 검은 가죽 클립보드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모서리엔 작은 포스트잇들이 색깔별로 분류되어 붙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평소에도 서류 정리에 유난히 꼼꼼한 편이었거든요. 도연이 서류를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수술 관련 서류랑 투자 위임장이 섞여 있다며 한 번만 더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수술 전 정신없이 서명했던 그 서류들 말이에요. 가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BR 웰리스 인베스트먼트. 처음 듣는 회사명이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의 생명이 급했으니까 의사가 내미는 서류는 무조건 서명했었죠.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왜 수술 서류에 투자 위임장이 섞여 있었을까요?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시어머니 최명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6세의 명자는 언제나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무장한 채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왜 이렇게 상기됐냐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몸조리해야 하는 시기인데 말이에요. 명자는 말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금색 테두리의 멤버십 카드 하나를 꺼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웰리스 라운지 카드라고 했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같이 가자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명자의 웃음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평소 며느리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웰리스 라운지를 같이 가자니 가은의 직감이 움틀거렸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클립보드를 재빨리 챙겼습니다. 엄마한테 가은이 좀 쉬게 해달라고 자신도 피곤하다고 했죠. 뭔가 급하게 대화를 정리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명자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은아, 넌 정말 우리 집 은인이야. 은인. 그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렸을까요? 명자도 나가고 도연도 화장실에 간 사이 가은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병실의 정적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상하다. 뭔가 모든 게 너무 일사천리로 흘러간다. 하지만 난 시립중앙도서관 기록관리사다. 15년 동안 수만 개의 문서를 다뤄왔어. 모든 종이는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모든 흔적엔 반드시 진실이 숨어 있다. 가은이 무심코 병실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을 들여다봤습니다. 평소 습관이었어요. 버려진 종이에도 중요한 정보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휴지와 과자 봉지 사이에서 뜯긴 위임장 조각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명란 부분이 깔끔하게 찢어져 있었어요. 가은이 조심스럽게 조각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분명 방금 전에 도연이 보여줬던 서류 뭉치의 일부였어요. 왜 서명 부분만 찢어서 버렸을까?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나? 조각을 자세히 보니 서명 부분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자국이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 급하게 서명을 지우려다가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가은이 재빨리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도연이 침대에 앉더니 갑자기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따뜻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서 냉기가 느껴졌어요. 도연이 클립보드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아직 봉인이 되어 있지 않았고 안에 뭔가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신장 잘 쓸게. 우리 이혼하자. 가은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봉투 안에서 이혼합의서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인쇄된 법정 서류였죠. 이게 뭐냐고 묻는 가은에게 도연은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면 모르냐고. 이제 우리 끝이라고. 그 말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냐는 가은의 절규에 도연은 갑자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술 전부터 쭉 생각해왔다고 했어요. 마치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내 신장은 아주 잘 쓸게. 그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그 말이 가은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자신의 몸 일부를 떼어준 대가가 이혼 통보라니. 도연에게 가은은 그저 일회용품이었던 겁니다. 가은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지만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병실 문을 쾅 소리내며 닫고 나간 바로 그 순간 가은의 입꼬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15년 동안 기록관리사로 살아오면서 익힌 냉철함이 되살아났습니다. 기록관리사를 우습게 봤구나. 모든 서류엔 발자국이 있어. 서명엔 흔적이 있고 거래엔 증거가 남아. 그리고 난 그 모든 걸 찾아내는 전문가야. 가은이 주머니 속 뜯긴 서명 조각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작은 조각이었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가는 첫 번째 열쇠였어요. 병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은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도연아, 넌 내가 얼마나 끈질긴지 아직 모르지?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가은이 일어서서 병실 창문가로 걸어갔습니다. 반사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라 진실을 찾는 기록관리사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퇴원 당일 오후 가은이 택시에서 내린 곳은 5년 동안 살아온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평소라면 반가웠을 익숙한 풍경이 오늘만큼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수술 부위가 아직 아물지 않아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 1205. 가은이 현관문 앞에 서서 평소처럼 도어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혼기념일인 314. 하지만 삐빅 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켜졌어요.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표시였습니다. 가은이 다시 한번 천천히 눌렀습니다. 이번엔 도연이 생일인 1225를 시도해봤죠. 역시 삐빅. 빨간 불이 무정하게 깜빡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가은은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냥 실수일 거라고, 도연이 깜빡하고 바꾼 걸 거라고 말이에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가은이 전혀 모르는 낯선 여자였어요. 몸에 딱 붙는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35세 정도로 보이는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은을 훑어보며 비웃음을 띤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남의 집 문을 왜 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도도했습니다.
가은이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여기가 자신의 집이라고 5년 동안 살았던 곳이라고 말이에요. 집이라고요? 푸아. 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여긴 BR 웰리스 인베스트먼트 법인명의 부동산인데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BR 웰리스 인베스트먼트. 병실에서 도연이 언급했던 그 회사였습니다. 가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제 남편과 제가 함께 마련한 집인데. 그때 집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나야, 누구야? 시끄럽게. 도연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유유히 걸어나오는 도연의 모습에 가은은 말을 잃었어요. 수술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거든요. 몸에 딱 맞는 비싼 브랜드 운동복을 입은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 가은이구나. 도연이 길에서 마주친 성가신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 이게 다 무슨 상황이에요? 이 여자는 또 누구고? 가은이 목소리를 높여 물었지만 도연은 마지못해 현관문을 열어주며 안으로 들라고 했어요. 동네에서 창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집 안에 들어선 가은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 내부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거든요. 가은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랐던 따뜻한 베이지색 소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번쩍이는 검은 가죽 소파와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이 거실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내 물건들, 내 살림들은 다 어디 갔어요? 가은이 낯선 거실을 둘러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버렸지 뭐. 리나라고 불린 여자가 소파에 우아하게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촌스러운 것들 어디다 쓰겠어요? 버렸다고? 가은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5년 동안 하나씩 모아온 추억들이, 신혼 때부터 함께했던 소중한 물건들이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말이었나요? 도연이 팔짱을 끼고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리나의 회사 법인 소유라고. 가은은 더 이상 여기 살 권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우리가 피땀 흘려 함께 마련한 집인데. 함께라니? 웃기지 마. 돈은 전부 내가 벌었잖아. 도연이 경멸하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모습에서 가은이 사랑했던 남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때 가은의 시선이 거실 한쪽 선반에 꽂혔습니다.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낡은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보였거든요. 도연이 프로포즈할 때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카메라로 함께 찍었던 수많은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저거만이라도. 가은이 홀린 듯 폴라로이드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리나가 더 빨랐어요. 휙 하고 카메라를 낚아챘습니다. 아직도 이런 구식 감성팔이 물건이 남아있었네요. 리나가 폴라로이드를 들어보이며 비웃었습니다. 그것만은 제발 안 돼요. 가은이 애원했지만 리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해. 리나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그대로 대리석 바닥에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와장창. 카메라가 끔찍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어요. 안에 들어있던 필름팩이 터지면서 하얀 액체가 바닥에 흘러나왔습니다. 왜 이래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가은이 바닥에 주저앉아 부서진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필름 액체에 젖어도 상관없었어요. 그 카메라에는 너무나 소중한 추억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과거는 깨끗이 정리하고 싶어서. 도연이 싸늘하게 가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랑 얽힌 모든 걸 지워버리고 새 출발하려고. 리나가 소파에서 일어나 가은 앞에 섰습니다.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순순히 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신고하면 본인만 더 곤란해질 텐데 안 그래요? 이 집은 제 집이기도 해요. 가은이 악을 쓰듯 소리쳤지만 리나는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뭘로 증명할 건데요? 등기부등본에 당신 이름 한 줄이라도 있나요? 도연 오빠가 벌써 다 깨끗하게 정리했거든요. 도연이 서류 뭉치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가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모든 재산이 BR 웰리스 인베스트먼트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도연이 득이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문서를 봐도 가은이 순순히 동의한 걸로 되어 있을 거라고, 수술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서명했던 서류들 때문이라면서 말이에요. 그제야 가은은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수술에 필요하다며 도연이 내밀었던 수많은 서류들. 그 안에 이런 함정이 숨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가은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계획한 거였냐고 물었어요. 도연이 아무렇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은이 울부짖었습니다. 내 심장만 받고 나를 버릴 생각이었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도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버린다니 말이 심하다며 각자 갈 길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가은이 부서진 폴라로이드 조각을 손에 꽉 쥐고 일어섰습니다.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이 손바닥을 베어 붉은 피가 흘러나왔어요. 너희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천벌 받을 거라고. 가은이 피 묻은 손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거 협박인가요? 녹음이라도 해둘까요? 도연 오빠? 리나가 깔깔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은은 더 이상 그 공간에 있을 수 없었어요. 피 묻은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내 짐은 경비실에 맡겨뒀으니까 찾아가. 뭐 옷가지랑 얼마 안 되는 개인 물품들 말이야. 가은은 뒤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구석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차가운 스테인리스 벽면이 등에 닿았지만 마음속 추위가 훨씬 더 매서웠습니다. 1층 경비실에 들르자 경비원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먼지 쌓인 박스 2개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던데. 힘내세요. 경비원이 딱하다는 듯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가은이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박스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길, 가은은 뒤를 돌아봤어요. 12층 자신의 집이었던 곳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도연과 리나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차가운 저녁바람이 상처 입은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가은은 울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 속에서 병실에서 주워온 뜯긴 서류 조각을 꺼냈습니다. 작은 조각이었지만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은은 기록 관리사였습니다. 종이 한 장, 서명 하나에도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버스 정류장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먼저 연락할 곳은 친구 지은이의 집이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기 전에 가은은 폴라로이드 카메라 조각이 든 주머니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 부서진 카메라처럼 자신의 삶도 산산조각 났지만 그 조각들을 다시 맞춰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도연아, 리나야. 너희는 내가 얼마나 끈질긴 사람인지 아직 모르지? 기록관리사의 복수는 조용하지만 확실해. 모든 증거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거든. 가은이 버스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가은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건 또 다른 절망이었을까요? 아니면 희망의 실마리였을까요? 댓글로 추측해보세요. 친구 지은의 원룸 소파에서 사흘째 밤을 보낸 가은은 거위 같은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은 켜져 있는 텔레비전 화면 어딘가를 향해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지은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들고 와 가은 앞에 놓았습니다. 밥이라도 좀 먹으라고 했지만 가은은 입맛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한 숟갈이라도 떠야 한다는 지은의 성화에 못 이겨 죽을 한 숟가락 떴다가 이내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가은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어요. 지은이 가은의 어깨를 붙잡고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리라며 무슨 그런 재수 없는 소리냐고 했죠. 그딴 인간 쓰레기 때문에 왜 가은이 죽어야 하냐면서 화를 냈어요. 가은의 메마른 눈에서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등신이었다고, 천하의 바보였다고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며 내 몸의 일부를 떼어줬는데, 내 신장을 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지은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우는 가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자신이 이혼할 때 도움받았던 변호사가 계신다고, 정말 실력 있고 좋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소용없다고, 내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 인간이 다 빼돌렸다면서 절망했습니다. 지은이 답답한 마음에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래도 싸워야 본전이라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지금 당장 연락해 보겠다고 했어요. 잠시 후 통화를 마친 지은이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을 내주신다고, 무조건 같이 가는 거라고 했어요. 다음 날 오후 가은과 지은은 허름한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한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서류 뭉치가 산처럼 쌓인 좁은 사무실이었어요. 중년의 여성 사무장이 안경 너머로 가은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시큰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가은이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지만 사무장은 예약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예약은 못했다는 가은의 대답에 오늘은 예약이 꽉 차서 안 된다며 다음 주에 오라고 했어요. 가은이 간절한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제발 부탁한다며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무장은 규칙이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예약부터 하고 가라고 했죠. 가은이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서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쪽 사무실 문이 덜컥 열리며 한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몸에 잘 맞는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피로를 짊어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서준 변호사가 사무장에게 다음 약속이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30분 뒤라는 답에 잠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낡은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때 서준의 시선이 가은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에 멈췄습니다. 가은이 꽉 쥔 서류들 사이로 장기 이식 기증자 확인서라는 글자가 언뜻 보였거든요. 서준이 나가려던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은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직접 물었어요. 가은이 이혼 때문에 소송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혹시 장기 기증과 관련된 일이냐고 서준이 가은의 서류를 정확히 가리키며 물었어요. 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한테 자신의 신장을 떼어줬는데 이제 와서 자신을 버리고 재산까지 전부 빼돌렸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속절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서준이 사무장을 돌아보더니 다음 약속을 1시간 뒤로 미루자고 했어요. 자신이 그분께 직접 전화해서 양해를 구하겠다면서 상담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가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사방에 벽면 가득 낡은 법정과 서류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쌓여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재판에서 승소한 사건들의 신문 기사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어요. 서준이 앉으라고 했습니다. 마실 거라도 한 잔 드릴까 하고 물었지만 가은은 괜찮다고 했어요. 낡은 가죽 의자에 앉은 가은에게 서준이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자세하게 말해달라고 낡은 노트를 펼치면서 말이에요. 가은은 참았던 모든 이야기를 물 터지듯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투병 생활과 절박했던 약속, 그리고 수술이 끝나자마자 닥쳐온 냉혹한 배신까지. 말을 하는 내내 가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술 전에 남편과 함께 서명한 서류가 여러 개 있냐고 했어요. 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 관련 서류랑 무슨 투자 관련 서류라고 해서 바보같이 그걸 다 믿고 서명했다고 했습니다. 서준이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서류들이 결국 재산을 이전하는 문서였던 거라며 가은이 너무 어리석었다고 자책하는 말에 서준이 대답했어요. 어리석은 게 아니라고 믿는 사람의 마음을 악용한 그 사람이 악마라고 했습니다. 서준이 남편 성함을 물었어요. 서도연이라는 답을 듣고 재산을 넘겨받은 회사는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가은이 백리나라는 여자 이름으로 된 회사라고 자세한 건 잘 모른다고 했어요. 서준이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수술 전에 서도연이 투자에 대해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게 있냐고 물었어요. 가은이 눈물을 닦으며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무슨 새로운 웰리스 기술에 투자하는 거라고 했다면서 회사 이름 일부가 기억난다고 했어요. BR이었다고 BR 웰리스라고 했다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준의 피곤해 보이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 여자 이름 백리나의 이니셜이라며 빠르게 노트북을 열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찾았다고 서준이 말했습니다. BR 웰리스 인베스트먼트. 화면에 작은 회사의 정보가 나타났어요. 설립일이 가은의 수술받기 정확히 2달 전이라고 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가은에게 돌려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가은을 속일 작정으로 만든 유령 회사라고 했어요. 가은이 희망에 가득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자신이 이길 수 있는 거냐고 했어요. 서준이 어지러운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절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고,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했어요. 아마 서도연은 사망보험에도 가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수술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금까지 타내려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사건을 자신이 맡겠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추악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가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절망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서준의 낡은 사무실에서 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편을 만난 것 같은 안도감에 오열했습니다. 서준이 묵묵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진정하라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했어요. 가은이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며 겨우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정말 자신을 도와줄 거냐고 물었어요.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이상 그 끝이 어디든 함께 간다고 했어요. 서준이 노트북 화면을 가은에게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가은의 말을 듣고 BR 웰리스라는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봤다고 했어요. 화면에는 눈이 아플 정도로 복잡한 거래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수술 직전 거액의 자금이 이 회사로 단번에 이동했다고 서준이 설명했어요. 가은이 화면에 찍힌 금액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거 자신들 집 전세금이라고 5억이 넘는 돈이 단 하루 만에 전부 옮겨졌다고 했어요. 서준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고 했어요. 이 회사는 완벽한 페이퍼 컴퍼니라고 사업 실체가 전혀 없다면서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서도연과 백리나라는 여자가 만든 유령 회사라고 했어요. 가은이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거냐고 했어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더 큰 문제가 있다면서 보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수술 전에 보험 관련 서류에도 서명한 기억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가은이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더니 있었다고 했어요. 도연이 혹시 모를 수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서명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서준이 보험사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던 중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보험금 10억 원짜리 사망보험이라고 했어요. 수익자는 남편인 서도연으로 지정되어 있다면서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가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럼 자신이 수술받다 죽으면 도연이 10억 원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구조냐고 했어요. 가은이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지만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니 계획을 바꾼 거겠다면서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신장도 없고 이혼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말이라고 했습니다. 가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악마 같은 짓을 하냐고 했어요. 서준이 가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상대는 모든 걸 완벽하게 꾸며놨다면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서도연이나 시어머니가 이 모든 계획을 인정하는 목소리, 녹음 파일이 있으면 가장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가은이 물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런 걸 구할 수 있나고 물었어요. 서준이 책상 서랍을 열어 손톱만 한 기계 하나를 꺼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를 다시 한번 만나라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처럼 절박한 모습을 보이면 분명 방심할 거라고 했습니다.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하냐는 가은의 질문에 서준이 대답했어요. 모든 걸 포기할 테니 용서해 달라고 빌라고, 이러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라고 했습니다. 가은이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본심을 드러낼까 하고 물었어요. 서준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특히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지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일 테니까 말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정기적으로 가는 장소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가은이 대답했어요. 매주 목요일 오후에 강남에 있는 고급 스파에 간다고 했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그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가은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과연 할 수 있을까 하고 물었어요. 서준이 가은의 눈을 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아니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고 했어요. 이건 가은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니까 말이라고 했습니다. 가은이 손안에 녹음기를 강하게 쥐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도와주느냐고 물었어요. 서준이 잠시 창밖을 보며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그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서 쓸쓸하게 웃었어요. 가은이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서린 깊은 후회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감사 인사는 재판에서 이긴 후에 받겠다고, 목요일에 녹음이 끝나면 그 즉시 자신에게 연락 달라고 했어요. 가은이 사무실을 나가려다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만약을 위해 자신의 번호를 휴대폰 단축번호 1번에 저장해 두라고 했어요. 가은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가은은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제 비참한 연기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목요일까지 남은 시간은 나흘. 가은은 그날부터 거울 앞에 서서 밤낮으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표정, 애원하는 목소리,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몸짓까지 거울 속 망가진 자신을 보며 가은이 연기했습니다. 눈물을 쏟아내고 무릎을 꿇는 연습까지 했어요. 복수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가은이 고급 스파에서 시어머니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과연 완벽한 연기로 시어머니의 자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숨겨진 녹음기는 무사히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추측해보세요. 목요일 오후 2시 강남의 고급 웰리스 라운지 앞은 온갖 외제차들이 즐비했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가 마치 자동차 전시장처럼 늘어서 있었어요. 가은은 일부러 낡고 해진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누가 봐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되는 대로 헝클어뜨리고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로 마치 며칠째 굶은 사람처럼 연출했습니다. 주머니 속 초소형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며 준비 완료 상태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촉촉히 맺혔어요.
심장이 드럼처럼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곧이어 익숙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라운지 입구에 미끄러지듯 멈춰섰어요.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뒷문을 열어주자 화려하게 치장한 시어머니 최명자가 내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휘감고 얼굴에는 거만한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었어요. 가은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부르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가은을 보고 벌레 씹은 표정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며 노려봤어요. 가은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려고 아침부터 계속 기다렸다고 제발 잠깐만이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신경질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미쳤냐며 이런 데서 이러지 말라고 했어요. 남들 보기에 창피하다면서 말이에요. 스파를 드나들던 부유해 보이는 여자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은이 시어머니의 팔에 절박하게 매달렸어요. 시어머니가 더럽다는 듯 가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손대라며 사람들 다 본다고 화를 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은이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이라며 이렇게 빌겠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잘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장 일어나지 못하냐며 당황해서 가은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따라오라고 여기서 말고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자면서 가은을 짐짝처럼 끌고 건물 비상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차가운 콘크리트 계단실. 회색 벽면과 형광등이 차가운 빛을 내리쬐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메아리쳐 울려 퍼지는 폐쇄된 공간이었습니다. 계단실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가은을 내팽개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추태냐며 단단히 미쳤다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가은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며 자신이 다 잘못했다고 했어요. 전부 자신의 잘못이라면서 오열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잘못했다는 거냐고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가은이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도연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정말 부족한 아내였다고 했어요. 도연이 자신을 떠나는 게 당연하다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날카롭던 표정이 조금 누그러들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분수를 좀 깨달은 모양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가은이 서럽게 울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자신은 감히 도연 옆에 있을 자격이 없는 여자였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핸드백에서 익숙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 이거 받고 2번 다시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 두툼한 현금 봉투였습니다. 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부터 전부 알고 계셨던 거냐고, 도연이 수술 끝나면 자신을 버릴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비틀어 올라갔어요. 피식 경멸의 웃음을 터뜨리더니 말했습니다. 당연한 걸 뭘 묻냐고, 자신이 낳은 아들인데 말이라고 했어요. 녹음기에 빨간 불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 봉투를 가은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하여간 별 수 없는 애라며 이거라도 받고 떨어지라고 했어요. 가은이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집어들며 흐느꼈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도연에게도 자신에게도 말이라고 했어요. 가은이 바닥에 엎드린 채 울었습니다. 네, 약속하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비웃음을 흘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꼴 좋다고 중얼거리면서 말이에요. 가은은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흐느끼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잠시 후 가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거짓말처럼 멈췄어요.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빨간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가은이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스파 로비로 들어섰어요. 시어머니가 라운지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재빨리 커다란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시어머니는 득에 양양한 목소리로 친구와 통화를 하며 개인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은이 소리 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개인실 문이 닫혔지만 시어머니의 들뜬 목소리는 복도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가은이 차가운 표정으로 개인실 문 옆에 바짝 붙어 녹음기를 높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금 아주 배꼽 빠지는 구경을 했다면서 가은이 개처럼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비는데 아주 꼴이 말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천박한 웃음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래도 그 멍청한 애가 잘 구슬려서 우리 아들 목숨도 살렸다고 했습니다. 가은의 손이 분노로 떨렸지만 녹음기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어요. 공짜로 신장도 얻고 재산도 챙겼으니 이만하면 아주 남는 장사라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안 그러냐면서 말이에요. 사랑 때문에 목숨 같은 장기를 떼어주는 바보가 세상에 가은 말고 또 있을까 하고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가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주 잘 됐다고 백리나 만나면서 더 좋은 기회가 생긴 거라고 했어요. 가은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돈 봉투 하나 던져주니까 고맙다고 질질 짠다면서 시어머니가 호호 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웃음이 개인실 밖까지 울려 퍼졌어요. 10분쯤 더 지나자 시어머니가 통화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마사지를 받아 한결 개운해진 표정이었어요. 가은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검은색 벤츠를 찾았어요. 운전기사는 차 안에서 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시어머니가 나타나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다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가은은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 다시 한번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에게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가은이 일은 자신이 아주 깨끗하게 해결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포기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백리나와 결혼 준비나 하라고 했어요. 차가 주차장을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가은이 녹음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파일이 안전하게 저장되었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가은이 휴대폰을 꺼내 서준에게 전화했어요.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준이 흥분된 목소리로 답했어요. 정말 잘했다고 바로 파일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가은이 녹음 파일을 변호사에게 전송했어요. 잠시 후 서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확인했다고 서준이 말했어요. 이건 완벽하다면서 이제 법정에서 터뜨릴 강력한 폭탄이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가은이 스파 건물을 돌아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속았는지 꿈에도 모르고 있을 거였습니다. 거리를 걷던 가은이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어요. 그것은 연기가 아닌 짜릿한 승리를 예감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차가운 저녁 바람이 불어왔지만 가은의 마음속은 뜨거운 복수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어요. 녹음기 안에 담긴 시어머니의 자백은 그들의 완벽했던 계획을 산산조각 낼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재판까지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도연과 백리나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그들은 아직 자신들에게 어떤 폭풍이 몰려올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은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느새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빛이 마치 희망의 신호처럼 보였어요. 다음 편에서는 드디어 내용 증명이 발송됩니다. 서준 변호사의 선전포고를 받은 도연과 백리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대형 로펌까지 선임하며 반격에 나서는 그들. 과연 작은 변호사 사무실이 거대한 적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서준의 서류 더미로 가득 찬 사무실에서
가은은 변호사와 함께 녹음 파일을 재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자백이 담긴 음성 파일이 작은 스피커에서 또렷하게 재생되고 있었어요. 공짜로 신장도 얻고 재산도 챙겼으니 이만하면 아주 남는 장사지. 시어머니의 천박한 웃음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은은 여러 번 들어도 소름이 돋았어요. 서준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첫 재판 날짜가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혔다고 그 전에 저들에게 먼저 선전포고를 해야겠다면서 내용 증명부터 보내자고 했어요. 내용 증명이 뭐냐는 가은의 질문에 서준이 설명했어요. 도영과 백리나에게 우리가 당신들의 모든 범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서준이 곧바로 내용 증명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계획적인 재산 편취, 유령회사를 이용한 사기, 그리고 추악한 기만 행위까지 모든 죄목이 상세하고 날카롭게 적혔습니다. 가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패를 다 알려줘도 괜찮은 거냐고 했어요. 서준이 서류를 우체국 등기 우편 봉투에 넣으며 대답했어요. 뱀을 잡으려면 굴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이 내용 증명이 뱀을 건드리는 막대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이 모조리 들통났다는 걸 알게 되면 당황해서 반드시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 있다면서 서준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며칠 후 도영과 백리나가 함께 사는 호화로운 아파트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편안한 자세로 와인을 마시며 미래를 논하고 있었어요. 도연이 태블릿 PC를 보며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바이오 펀드도 아주 순조롭다고 곧 대박이 터질 거라고 했어요. 그때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체부가 딱딱한 등기 우편 하나를 건네고 돌아갔어요. 도연이 무심하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것 같다고 중얼거리면서 말이에요. 안에 담긴 내용 증명을 읽어내려가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도연이 당황했어요. 뭐냐고 묻는 백리나가 도연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BR 웰리스가 페이퍼 컴퍼니인 것까지 전부 파악했다는 내용에 백리나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대체 누가 가은이를 도와주고 있는 거냐며 백리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연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전화기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면서 큰일 났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느긋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호들갑 떨지 말고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도연이 횡설수설하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가은이가 변호사를 샀다고 우리가 한 짓 전부 들통났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며 시어머니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단 당장 우리 쪽 변호사부터 구하라고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백리나 집안에서 쓰는 로펌이 있지 않냐며 거기에 연락하라고 했어요. 백리나가 전화를 받아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걸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며 아주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다음 날 도영과 백리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형 로펌을 찾았습니다. 압구정동에 위치한 50층짜리 빌딩 전체가 법무법인 건물이었어요. 로비부터 대리석과 유리로 장식된 화려한 인테리어가 위압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들을 접견실로 안내했어요. 정장 가격만 수백만 원은 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걱정 마시라고 변호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케이스는 지겹도록 다뤄봤다고 증거가 있다 한들 결국 법정은 해석의 싸움이니까 문제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있다는데 하면서 도연이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여유롭게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악의적으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 그만이라고 대화의 전체 맥락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상황을 봐서 오히려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 시각 가은은 지은과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재판 준비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고 가은이 말했어요. 서준 변호사가 정말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주고 계신다면서 고마워했습니다. 가은이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도연을 직접 한번 만나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지은이 놀라며 물었어요. 왜냐고,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서 걱정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항복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가은이 대답했어요. 지은이 걱정 가득한 눈으로 가은을 바라봤습니다. 알겠다고, 그래도 제발 몸 조심해야 한다면서 당부했어요. 다음 날 저녁 가은은 도연과 백리나가 자주 가는 고급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예약 명단을 확인하니 역시나 두 사람의 이름이 있었어요. 가은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장 좋은 창가 자리에 도연과 백리나가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오랜만이라고 가은이 테이블 앞에 멈춰서 말했습니다. 도연이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너 어떻게 여기 왔냐고 물었습니다. 가은이 침착하게 옆 테이블에서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했어요. 백리나가 잔뜩 짜증이 난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며 당장 매니저 부르기 전에 여기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가은이 대답했어요. 불러라고 얼마든지 하지만 내 이야기부터 듣고 부르는 게 좋을 거라면서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 전문가 수상한 금융거래 내역이었어요. 이게 뭐냐며 도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은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짓의 증거들이라고, 아주 일부지만 말이라고 했어요. 재판까지 가기 전에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러 왔다고 가은이 말했습니다. 무슨 기회냐고 도연이 물었어요.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그리고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가은이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뭘 안다고 여기서 이러냐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 안다고 가은이 도연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나를 속일 작정으로 접근한 것도, 내가 수술대에서 죽기를 바라면서 내 이름으로 사망보험을 들어놓은 것까지 전부 다 안다고 했어요. 백리나가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이거 다 조작한 거 아니냐며 우리를 협박하려고 만든 거라고 소리쳤어요. 조작이라고? 가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추악한 인생이 바로 조작 아니었냐면서 내 제안은 여기까지라고 했어요. 남은 이야기는 법정에서 계속하자고 했습니다. 도연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어요. 가은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가만 안 두면 뭘 어쩔 건지 궁금하다며 가은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 몸에 남은 신장 하나, 그것도 마저 가져가겠냐고 했어요. 도연이 가은의 팔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의 모든 손님들이 그들을 쳐다봤어요. 가은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손 나라고 했어요. 도연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마지못해 손을 놓았습니다. 가은이 마지막 말을 차갑게 남겼어요. 법정에서 보게 될 진실은 이게 전부가 아닐 거라고, 너희가 어떻게든 묻어버리고 싶었던 또 다른 진실까지 내가 전부 다 세상 밖으로 꺼내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했습니다. 가은이 미련 없이 레스토랑을 나갔어요. 등 뒤에서 도연과 백리나의 다급한 언성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냐며 저 여자 정말 다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백리나가 말했어요. 시끄럽다고 변호사가 다 해결해 줄 거라며 도연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불안하다며 백리나가 중얼거렸어요. 가은이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저녁바람이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준 변호사였어요. 재판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서준이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가은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에서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했다며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거라고 서준이 덧붙였습니다. 괜찮다고 가은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우리 편이니까요. 까만 밤하늘에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면 모든 것을 건 재판이 시작될 거였어요. 가은은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손안에 쥔 증거들이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거든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 믿음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드디어 운명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작은 변호사 사무실 대 거대 로펌의 대결. 과연 가은의 증거들이 법정에서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까요? 그리고 도영과 백리나가 준비한 반박 논리는 무엇일까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서초동 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운명의 재판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아내에게 신장 기증받고 헌신짝처럼 버린 비정한 남편.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었습니다. 가은이 서준과 함께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절대 긴장하지 말라며 서준이 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했어요. 우리는 진실만을 이야기할 거라고 했습니다. 가은이 대답했어요. 네, 괜찮다고 말이에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방청석은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고석에는 도영과 백리나가 무려 3명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피고 서도영과 백리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원고 측 변론을 시작하라고 판사가 말했습니다. 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애정이 식어버린 부부의 이혼 소송이 아니라고 했어요. 서준이 준비한 서류를 높이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선의와 희생을 철저히 이용한 계획적인 재산 약탈이자 추악한 사기극이라고 했어요. 도연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다면서 원고 측 변호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소설과 같은 주장으로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항의했어요. 모든 주장은 증거로 입증하겠다며 서준이 노트북을 법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BR 웰리스 인베스트먼트의 법인 설립 서류가 떴어요. 피고 백리나가 대표로 있는 이 회사는 원고의 신장 이식 수술이 있기 불과 2달 전에 급조된 회사라고 서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수술 직전 원고의 전 재산인 5억 3천만 원이 이 유령 회사로 넘어갔다고 했어요. 그것은 쌍방이 합의한 정당한 투자였다며 도연 측 변호사가 자신만만하게 반박했습니다. 원고 역시 모든 서류에 직접 서명하며 동의한 사항이라고 했어요. 동의라고요? 서준이 다른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죽어가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기로 결심한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과연 정상적인 판단과 온전한 동의가 가능했을 거라고 보시냐고 서준이 물었어요. 그건 지극히 감정적인 추측이라고 도연 측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냐며 서준이 다음 증거로 사망보험 증권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보험금 10억 원의 사망보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수익자는 피고 서도연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정당한 대비였냐고 물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수술이라는 건 언제나 위험이 따르는 법이라며 도연 측 변호사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정당한 보험 계약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원고의 명의로 가입하고 수익자를 피고로 지정했냐고 서준이 물었어요. 그건 원고가 수술대 위에서 사망하면 피고가 보험금을 받게 되는 구조 아니냐고 했습니다. 판사가 차가운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피고 직접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만약을 위해서였다고
다른 의도는 절대 없었다고 했어요. 만약이라고요? 서준이 매섭게 추궁했습니다. 아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받겠다는 생각에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말씀이냐고 했어요. 이에 있다며 도연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이 피고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항의했어요. 판사가 손을 들어 소란을 제지했습니다. 원고 측 신청할 증인이 있냐고 물었어요. 네, 재판장님이라고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당시 자금 이체를 담당했던 은행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했어요. 증인석에 단정한 차림의 은행 직원이 들어섰습니다. 증인은 작년 10월 15일 오후 3시경을 기억하냐고 서준이 물었어요. 네, 정확히 기억한다고 직원이 답했습니다. 그날 누가 은행에 방문했냐고 물었어요. 피고 서도영과 피고 백리나가 함께 오셨다고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백리나의 얼굴이 화들짝 놀라는 빛으로 물들었어요. 두 사람은 무엇을 했냐고 서준이 물었습니다.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일부는 해외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고 직원이 답했어요. 금액이 얼마였냐고 물었습니다. 총 5억 3천만 원이었다고 직원이 말했어요.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의 출처는 어디였냐고 서준이 물었어요. 원고 윤가은의 정기예금을 해지한 돈이었다고 직원이 답했습니다. 도연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어요. 그건 명백한 투자금이었다고 소리쳤습니다. 피고는 앉으라고 판사가 엄하게 경고했어요. 한 번 더 재판 진행을 방해하면 퇴정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서준이 다시 질문을 이었어요. 증인, 당시 예금주인 윤가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피고 두 분만 오셨다고 직원이 답했어요. 본인이 없었는데 어떻게 거액의 이체가 가능했냐고 서준이 물었습니다. 피고 서도연이 미리 준비해온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었다고 직원이 서류 사본을 재판장에게 제시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내부 규정상 위임장의 서명이 평소와 다른 것 같아 확인이 필요했다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달랐다는 거냐고 서준이 물었어요. 평소 윤가은 고객님의 서명보다 떨림이 많고 부자연스러웠다고 직원이 답했습니다. 도연 측 변호사가 다급하게 일어섰어요. 증인의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아니라고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필적을 대조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을 위해 윤가은 고객님께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피고 서도연이 아내가 지금 병원에서 수술 준비로 바쁘니 절대 전화하면 안 된다며 강하게 막았다고 직원이 답했어요. 법정 전체가 충격으로 웅성거렸습니다. 그 시각 원고 윤가은은 어디에 있었냐고 서준이 가은을 돌아보며 물었어요. 수술을 위해 입원 준비 중이었다고 가은이 증인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에게 심장을 이식하는 대수술을 바로 전날에 앞두고 있었다고 했어요. 네, 맞다고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도연 측 변호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잠시 휴정을 요청한다고 했어요. 10분간 휴정하겠다며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휴정 시간 법원 복도에서 도연과 백리나가 격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 미쳤냐며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은행 직원이 증인으로 나올 거라는 얘기는 왜 안 했냐고 했어요. 나도 저 사람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백리나가 대답했어요. 이제 어쩔 거냐며 도연이 다급해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도연 측 변호사가 둘을 뜯어말렸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며 두 분 다 제발 침착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법정이 열리고 판사가 선언했어요. 재판을 속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마지막으로 제출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냐고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 서도연의 어머니 최명자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라고 서준이 답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듯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그건 불법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남의 목소리를 허락도 없이 녹음하다니. 아니라고 서준이 대답했어요. 재판장님, 대화의 당사자인 원고 윤가은이 직접 녹음한 합법적인 증거라고 했습니다. 서준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우리 도연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너같이 멍청한 애 하나 잘 구슬려서 공짜로 신장도 얻고 재산까지 전부 우리 것으로 만들었잖니. 시어머니의 경박하고도 잔인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연한 걸 뭘 물어. 내가 낳은 내 아들인데. 모든 것이 탄로나자 시어머니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뒤로 넘어갔어요. 엄마라며 도연이 피고석을 뛰쳐나가 쓰러진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누구 구급차 좀 빨리 불러달라고 소리쳤어요.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있는 힘껏 망치를 두드렸어요. 정숙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다면서 다음 재판 기일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라고 발표했어요. 가은이 서준과 함께 혼란스러운 법정을 나왔어요. 기자들이 벌떼처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재판에 대한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진실은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다며 서준이 가은을 보호하며 대답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어요. 가은은 아무 말 없이 앞만 보고 걸었어요. 오늘 그들의 경고했던 성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재판에서는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밤사이에 인터넷을 뒤덮은 댓글들과 여론의 변화, 그리고 2차 공판에서 벌어질 더욱 치밀한 공방전이 펼쳐집니다. 과연 가은의 완전한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두 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밤사이 인터넷은 신장 기증 아내를 배신한 파렴치범이라는 제목의 기사들로 도배되었어요. 법원 앞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취재진과 유튜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검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차에서 내렸어요. 지난 재판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달려들었어요. 국민들 앞에 하실 말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든 것은 오해라며 도연이 애써 침착한 척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방청석은 이미 만석이었고 서서 지켜보는 사람들까지 가득했어요. 지난 재판에서 쓰러졌던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차마 이곳에 다시 나타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재판을 속기하겠다며 판사가 엄숙하게 선언했어요. 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시작했어요. 오늘은 피고의 죄를 피고의 몸이 직접 증명하고 있다는 의학적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준이 두꺼운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피고 서도연이 현재 복용 중인 면역 억제제에 관한 전문의 소견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이냐며 도연 측 변호사가 신경질적으로 물었어요. 이 약의 치명적인 부작용에 주목해달라며 서준이 말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의학 자료가 나타났어요. 이 약물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결합할 경우 이식된 장기의 급성 거부 반응을 일으켜 장기 괴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도연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피고가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심한 상태인지 온 국민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서준이 답했어요. 인터넷 언론 기사들과 수만 개의 비난 댓글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여론의 압박이 피고의 신체, 특히 원고가 기증한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는 명백하다고 했어요. 이에 있다며 도연 측 변호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본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기각한다며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계속하라고 했어요. 바로 그때 법정 전체에 시어머니의 녹음된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 때문에 목숨 같은 장기를 떼어주는 바보가 세상에 너 말고 또 있을까? 도연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녹음 파일이 계속 재생될수록 도연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온몸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피고 서도연 괜찮냐고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다고 도연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대답했어요. 서준이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두 피고가 수술을 전후하여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이라고 했어요. 화면에 도연과 백리나가 나눈 대화 내용이 적나라하게 떴습니다. 수술만 무사히 끝나면 그 여자는 바로 처리하자. 걱정 마. 윤가은은 어차피 한번 쓰고 버릴 카드였잖아. 방청석에서 경악과 분노의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어떻게 이걸 구했냐며 백리나가 기겁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적법한 통신사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증거라고 서준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옆구리를 부여잡았어요. 으악! 도연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수술한 심장 쪽을 부여잡고 있었어요. 도연 씨라며 백리나가 놀라 달려가려 했지만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걱정의 빛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이 번뜩였어요. 피고가 쓰러졌다며 판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즉시 의료진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도연이 차가운 법정 바닥을 구르며 몸부림쳤어요. 아프다며 옆구리가 너무 아프다고 신음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도연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다며 당장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들것에 실려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도연을 보며 백리나가 변호사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변호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일단 재판을 연기시켜야 한다고 변호사가 답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사건에서 빠질 수 있냐고 백리나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서도연과 약혼한 사이도 아니고 법적인 부부도 아니라며 백리나가 말했어요. 그저 사업 파트너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백리나가 자신의 명품 가방을 챙겨들었어요. 그대로 법정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피고 백리나라며 판사가 불렀어요. 재판장의 허락 없이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백리나가 마지못해 자리에 돌아와 앉았어요. 피고의 위급한 건강 문제로 오늘 재판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겠다며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차회 재판 기일은 추후 다시 통보하겠다고 했어요. 법정을 나오는 가은을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남편이 눈앞에서 쓰러졌는데 심정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가은이 수많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자업자득이라며 얼음처럼 차가운 한마디를 남기고 임파속을 뚫고 걸어나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도연이 산소기에 의지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성 거부 반응이 왔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거부 반응이냐며 연락을 받고 달려온 시어머니가 되물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이 이식된 신장에 치명적인 무리를 줬다고 의사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식된 신장을 다시 떼어내고 평생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의사가 답했어요. 그 말에 도연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투석이라고 물었어요. 안 된다며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그 지옥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절규했어요. 시어머니가 도연의 손을 잡고 위로했어요. 괜찮다고, 아들아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신장을 또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누가 나한테 신장을 주겠냐며 도연이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가은이 신장도 내 몸에서 거부하는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백리나가 들어왔어요. 리나야 와줬구나며 도연이 희망에 찬 눈으로 백리나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이제 그만할래라고
백리나가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당장 정리하고 해외로 나가라고 했다면서 변호사한테 이 사건에서 내 이름은 빼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리나야, 지금 나를 버리겠다는 거냐고 도연이 물었어요. 버린다니 말이 심하다며 백리나가 과거 도연이 가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어요. 우리는 그냥 각자 살 길을 찾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라며 백리나가 차갑게 뒤돌아 나가버렸어요. 도연이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은에게서 빼앗은 신장이 배신감처럼 욱신거렸어요. 같은 시각 복도에서 서준이 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금 연락받았다고 했어요. 서도연이 급성 신장 거부 반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라고 가은이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재판도 거의 다 끝났다며 서준이 말했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했습니다. 가은이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도연은 자신이 가은에게서 훔친 신장이 결국 자신을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탐욕의 대가는 언제나 가혹했어요. 다음 편에서는 1년 후 가은의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을까요? 그리고 도연과 백리나, 시어머니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그로부터 1년 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건물이었습니다. 새희망 여성인권보호재단의 개소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단상에 오른 가은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며 인사했어요. 새희망 여성인권보호재단의 이사장을 맡게 된 윤가은이라고 자기소개했습니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어요. 객석에는 서준 변호사와 친구 지은이 자랑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1년 전 제 삶의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왔다고 가은이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의 따뜻한 도움과 응원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이제는 제가 받은 그 용기와 희망을 저와 같이 어두운 터널 속을 걷고 있는 다른 분들께 나누어 드리고 싶다고 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문을 여는 이 재단이 그 희망의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어요. 개소식이 끝나고 이어진 리셉션에서 서준이 가은에게 다가왔어요. 이사장님 정말 축하드린다며 제가 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고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전부 변호사님 덕분이라고 가은이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서준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낸 건 윤가은 씨의 용기였다고 했어요. 그때 지은이 샴페인 잔 2개를 들고 활짝 웃으며 다가왔어요. 우리 가은 이사장님 아주 딴 사람이 됐다며 눈부셔서 쳐다보지도 못하겠다고 농담했습니다. 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내 자리를 찾은 것뿐이라고 가은이 미소와 함께 잔을 들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대학병원 투석실이었습니다. 삐삐빅 생명을 연장하는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도연이 픽이 하나 없는 얼굴로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도연 환자분,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라고 간호사가 혈압을 재며 상냥하게 물었어요. 그냥 똑같다고 도연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옆 침대에 누워있던 나이든 환자가 말을 걸었어요. 총각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쩌다가 벌써부터 투석을 받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식받았던 신장이 망가져서라고 도연이 답했어요. 어머나 저런 안됐구먼이라고 환자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귀한 신장을 누가 줬던 건데 하고 물었어요. 아내라고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전 아내였다고 정정했어요. 그럼 다시 이식받을 수는 없는 건가라고 환자가 물었어요.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고 도연이 답했습니다.
그때 도연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엄마라고 도연이 받았어요. 아들, 오늘은 몸이 좀 괜찮냐고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매일 똑같다고 도연이 답했어요. 이번 달 집세는 냈냐고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직이라고 도연이 답했어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백리나 그 애한테서는 아직도 연락 한 통 없다며 진작에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 비참하게 웃었어요. 나도 이제 사는 게 힘들다고 여기 병원비도 만만치가 않다고 했습니다. 알겠다며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이제 그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는 도연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잿빛이었고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백리나는 LA 국제공항에 막 도착한 참이었어요.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한국에서의 모든 악몽을 떨쳐내고 새 출발을 하려는 듯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백리나 씨라고 누군가 익숙한 한국말로 그녀를 불렀어요. 한국에서 온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거액의 재산 은닉 및 해외 도피 혐의로 당신을 체포한다고 했어요. 뭐라고요라며 백리나가 당황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으로 강제 송환 절차를 밟겠다고 수사관이 말했어요. 변명은 한국에 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백리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다시 서울 재단 사무실이었습니다. 가은이 재단의 첫 번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어린 아들과 함께 집을 나온 분이라고 직원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하루빨리 저희가 도와드려야겠다며 가은이 결재란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어요. 퇴근 시간 재단을 나선 가은이 거리를 걷다가 한 상점 앞에 멈춰섰습니다. 쇼윈도에 아름다운 오르골 하나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춤추는 발레리나의 모습이 과거 도연이 선물했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잠시 그것을 바라보던 가은이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나직이 혼잣말을 한 후 미련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간 가은이 노트북을 열고 재단 홈페이지에 새로운 글을 올렸어요.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흉터가 되어 우리 몸에 남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는 우리를 아프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오늘도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합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응원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사장님 덕분에 저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제 지긋지긋한 과거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은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준 변호사였어요. 이사장님,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뭔데요? 변호사님이라고 가은이 물었어요. 백리나가 미국에서 체포되어 오늘 한국으로 송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라고 가은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서도연의 어머니도 아들의 재산을 숨겨준 혐의로 추가 고발되었다고 서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가은이 말했어요. 네, 그렇다며 서준이 확인했습니다. 모두 끝났다고 했어요. 가은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하늘이 아름다운 노을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새로 구한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하루의 피로를 감싸주었어요. 거실 선반에는 과거의 사진 대신 새로운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서준 변호사와 함께 찍은 사진, 친구 지은과 장난스럽게 찍은 사진. 모든 사진 속 얼굴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가은이 소파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로 나의 지독했던 복수가 모두 끝났다. 하지만 내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신장 하나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아니,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펜을 내려놓은 가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느새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단으로 출근하는 가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희망을 안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은도 그들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어요. 과거의 아픈 멜로디는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가은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만의 인생이라는 새로운 곡을 힘차게 연주하고 있었어요.